총급여는 내가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돈을 말해. 그래서 총급여 같은 경우엔 회사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토대로 이제 우리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문의나 뭐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총 금액, 그 총 합계 금액만 알 수 있지. 그리고 중요한 게 그 근로소득 금액인데,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금액을 빼서 나온 거야. 근데 이 근로소득 공제가 뭐냐? 근로소득 공제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범위에 맞춰서 계산한 금액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너 이만큼 쓴 금액에서 받은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나라에서 정해놓은 범위에 이 금액만큼 공제해주겠다, 빼주겠다 라고 해서 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는 거야.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 그 다음에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인적공제, 인적공제. 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어. 첫 번째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서 뭐 배우자, 그리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부모님,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배우자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공제가 가능해. 아래로는 내 자녀들, 그리고 6개월 이상 된 위탁 아동, 이렇게 가능하고, 또 내 자녀의 또 자식들이 태어나면 거기까지도 공제가 가능해. 그래서 외손자, 뭐 외손녀, 혹은 손녀, 손자까지도 공제가 가능하지. 그리고 형제자매, 내 동생이건 내 형이건 언니건 오빠건 누나건 공제가 가능한데, 내 동생의 배우자는 공제가 안 돼. 그리고 내 동생의 자녀들도 공제가 안 돼. 그리고 그냥 집에만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도 공제가 안 돼.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 다 공제가 일단 되고, 여기에서 나의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면, 맞는다라면 기본 공제를 받아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가 공제인데,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로 내가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 대상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기본 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아. 그리고 여기에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뭐 기초 수급자, 그리고 입양 가족이 포함이 돼. 위탁 아동. 그리고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 중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경로우대. 직계 존속 중에서 만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랑 상관없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지. 그리고 부녀자일 경우에 부녀자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해야 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 공제가 가능한 거지. 근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해요. 또 여기 조건은 근로자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 총 급여가 4,147만 원 정도 내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았다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이거는 추가 공제 50만 원. 그리고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직계 비속일 경우 또 입양자일 경우에만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 한부모 공제는 연 100만 원의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는 함께 동시에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만약에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받게 돼. 이러면 인적 공제가 끝나.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돼야 돼. 첫 번째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두 번째는 국가 유공자 등 그 예우에 대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일 경우에 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장애인으로 판정이 나와야지만 공제가 가능해.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냐? 요양병원에만 있다고 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병원에서 장애 등급으로 판정이 나와야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금보험 공제랑 연금보험료 공제와 그 다음에 그 보험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공제에서 받는 보험과 연금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장성 보험과 다른 연금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이렇게 들어가. 이거는 회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제 우리 쪽에 총 급여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에서 금액을 보내줘서 우리가 알 수 없어. 이것에 대해 궁금하면 총 급여와 같이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되고, 공적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일 경우에는 공적연금 보험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보험들이 있다는 것만 한번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자, 이번에는 주택 자금. 첫 번째 나오는 게 주택 임차 차입금. 이건 뭐냐? 전세로 집을 얻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중요한 건 전세. 전세로 집을 얻기 위해 받는 대출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건 뭐냐? 이거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는 거다. 이거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는 거다.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주택자금은 총 세 가지인데 종합 종합금 무슨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택 마련 저축. 이건 집을 분양받기 위해, 아니 이거 어려워. 이거 다시 하면은 야 어려워. 분양 이런 말 어려우니까 그냥 뭐야? 청약 저축.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 거. 세 가지로 나눠져. 주택 임차 차입금,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 마련 저축이 있는데, 주택 임차는 전세로 집을 얻기 위해 받는 대출이고, 장기 주택은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는 거고, 주택 마련 저축은 말 그대로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둘 다는 무주택이어야 돼. 무주택.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하고 주택임차 차입금은 동시에 공제가 안 돼. 하지만 이 주택임차 차입금하고 주택마련 저축일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이 정도만 하면 돼. 아니야?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신용카드는 여기 소득 항목의 연간 합계 총액 중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 그리고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과 입양자. 안 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 안 되고 수급자, 그리고 위탁아동은 안 돼요. 생계 요건은 동거를 같이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구냐? 직계 존속만 동거를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직계 비속과 입양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다 100만 원 이하여야 돼. 근로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의 범위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안 돼요. 우리 그 점을 꼭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신용카드는 공제 한도가 있어요.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33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초과해서 1억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280만 원, 그리고 1억 2천 초과, 1억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연 230만 원까지의 한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그 많은 금액을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도서 공연 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도서 공연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만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엔 이 도서 공연 사용 금액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무조건 다 뭐 도서 공연 따로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게 아니라 7천만 원 이상인지 7천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신용카드 계산하는 거를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사용한 사람의 총 급여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천만 원인 사람의 25%, 이 총 급여액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7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럼 이 사람이 3천만 원을 총 금액이 3천만 원인데 카드 내역을 어떻게 썼냐? 신용카드를 1,000만 원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도서공연이 40, 그리고 대중교통이 50,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50 써서 총 2,040만 원을 썼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하는 금액을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750만 원은 공제를 못 받고 이 750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750만 원, 이 25%를 어떻게 빼냐, 어떤 금액에서 빼냐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은 여기 공제율이 제일 낮은 순서의 금액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일 때에는 뭐 그 중에 뭐 아무거나 이렇게 빠지겠지만 일단 제일 낮은 신용카드부터 빠지는데 거기에서 지금 얼마야? 750만 원을 빼야 되잖아. 이 사람이 쓴 거는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 7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이잖아. 자, 이 사람의 초과 25%는 750만 원이면 이 신용카드에서 이미 750만 원이 다 써서 여기로 더 내려갈 금액은 없어요. 뺄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에서 750만 원을 뺀 250만 원만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위에 금액이 더 있다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뺄 금액이 없으니까 넘어와 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250만 원의 15%한 금액이 여기 이제 공제율을 적용해서 대상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도서공연비도 80% 해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그런데 이 900만 원을 다 공제받냐?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있어요. 이 사람의 총 급여는 3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연 330만 원이다. 그러니까 900만 원을 사용해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는 3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30만 원 공제를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907만 원인데 이 330만 원만 받았잖아요. 여기에 또 그래, 너가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더 추가로 공제해 줄게 해서 추가 공제하는 금액이 있어요. 추가. 그래서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공연 등 문화 이 쓴 금액을 더 해주는데 여기에는 각각 얼마씩 해주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 자, 이 사람이 쓴 거 전통시장 얼마 썼어요? 400만 원 썼어요. 그죠? 공제 대상금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이 다 가냐? 아니죠. 한도가 또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100만 원이 되는 거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썼지만 이 사람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한도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선문화 공연을 32만 원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한도가 100만 원 아래인 32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체 다 공제가 들어가서 320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가로 받는 공제는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32만 원 더하면 232만 원의 공제를 더 추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맨 처음에 330만 원, 그죠? 330만 원을 원래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이 공제 금액에 추가로 받아서 232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이 사람은 총 562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660이 아니라 630만 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7천만 원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8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300만 원까지 다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계산하는 법이 뭐 간단하고 지금 이렇게 살펴봐서 간단한데 올해부터는 이제 월별로 이제 그 공제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산하는 게 좀 많이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 부분은 이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먼저 한번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과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회사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토대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이런 금액이 있고 이런 공제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는 점 기억하면 됩니다.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이 근로자가 1년 동안에 근무했던 뭐 기간 그리고 회사 그리고 얼마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 혹은 상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비과세 항목에서 또 추가로 내가 얼마나 이 급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 금액들이 원천징수 영수증에 다 기록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다음 페이지 이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이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받는 이 금액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에서는 여기에서 근무기간이 이 첫 번째 페이지 위쪽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 세액 감면 이 세 번째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이 72번 이 결정세액이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이 71번 이 결정세액 이 금액이 이제 여기로 들어와지게 첫 번째 페이지에 이 결정세액에 들어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차감징수 이 세액이 내가 얼마를 환급받는지 내가 얼마를 징수받는지 이 금액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오면은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이 총급여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 총급여 금액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 범위에 맞춰서 이 금액을 공제해주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나오는 이 근로소득 금액이 이 세 번째 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 다음에 뭐 주택자금,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이 공제를 다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이 남아있는 이 금액이 여기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이 금액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아니라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내야 될 그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을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라는 이
범위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종합소득과세 표준 이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냐,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냐의 이 범위 안에서 이 가산법, 이 계산되어지는 이 법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과세 표준 이 금액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이 과세 표준 이 류를 적용시켜서 산출세액이라는 이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산출세액이 바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산출세액을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세액공제, 그래서 보험, 뭐 의료, 교육, 월세, 이 기타 등등 기부해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뺀 금액이 바로 이 결정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뭐냐, 바로 내가 내야 될 1년 동안에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첫 번째 페이지에 여기 72번 이 라인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냈던 이 기납부세액, 이 세금을 빼고 이제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덜 냈는지 혹은 더 냈는지, 더 냈다면 돌려받는 거고 덜 냈다면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급이냐 징수냐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세액공제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근로소득 세액공제인데,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금액이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자녀세액공제인데, 이 자녀세액공제는 출산 그리고 입양 그리고 7세 이상의 자녀를 뒀다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따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다라면 자동으로 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첫째와 둘째에 따라서 이 받는 공제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 공제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이 연금은 개인 것밖에 안 돼요. 가족 거 안 되고,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뭐 배우자 거 된다 안 돼요. 오로지 본인 것만 되니까 이 연금계좌는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보험료 공제인데, 이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계약자와 그리고 피보험자 모두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있는데, 이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모두 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자 그리고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이 모두가 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의료비에서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의 3%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3% 이하로 썼다라면, 3% 미만으로 썼다라면 그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료비를 또 이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전액 전부 다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을 위하여서 지출한 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이지만 이 외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총급여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가지고 와서 내 의료비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타인의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 예를 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만 내가 가지고 온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내 의료비로 넣을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교육비인데, 이 교육비는 취약전 아동일 경우 학원비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중고 자녀에 대한 학원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취약전 아동은 이 학원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학습지, 방문해서 가르쳐주는 교육받는 그러한 교육은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또 이것도 의료비랑 동일하게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가져가고 자녀의 교육비는 이제 남편, 근로자가 가지고 간다라면 그것 또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은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모두가 기부한 이 금액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본인 거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된 기부금일 경우엔 시기를 놓친 2월 기부금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친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따로 수정 신고를 하여서 그 못 받았던 환급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월세, 이 세 가지의 공제 항목에 신청이 없는 경우 공제해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이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의료비라든지 다른 금액에서 반영이 왜 안 되어 있냐라는 문의가 왔었을 경우 혹시 이 표준세액공제의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액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월세액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받고 계약을 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이 월세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나중에 줌에서 만나요. 안녕.